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촛불혁명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 10일 탄생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굵직한 이슈들이 숨가쁘게 이어졌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잇따른 낙마와 인사 검증 실패,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정치와 경제, 북한 문제 전문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와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홍구 교수님, 정치의 분야는 어땠는지 먼저 살펴보죠.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거의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더 심해졌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취임하면서 소통회장을 열겠다. 그리고 야당 당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진 것들은 소통하는 모습이 사실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반대를 했던, 최근에 뭐 폭력 사태까지 일었었던 패스트트랙 사건 보듯이 이런 갈등들이 제1야당에서 많이 불거졌고요. 그러나 또 정부 내부에서도 또 집권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약속은 했지만 사실상 그런 협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협치에 대한 최근에 뭐 여론조사 보면은 협치가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대신에 노력은 했지만 그런 정치 여건도 좋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민과의 소통은 어땠다고 보십니까? 국민과의 소통 역시 사실은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밀도 있게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취임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고 끊임없이 만나겠다. 그렇다면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네. 언론과의 만남 여러 가지 장들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기자회견이 3차례 있었습니다. 집권 이후에요. 그리고 국민들과 만나는 그런 장들, 과거에 뭐 국민과의 대화라든가 형식들이 많이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소통의 장들이 많이 만들어지진 않았다. 결국은 청와대가 노력은 하면서도 그런 과거의 권위와 또 이런 불통의 장벽들을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남은 3년 기간에는 네. 더 많은 소통들, 당초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야당과의 협치 또 이런 부분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이건 성과다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무수한 불법 네. 이런 불법적인 관행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혁파하는 데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국군 기무사라든가 여러 잘못됐던 기관들이 사실상 해체가 됐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행태로 진행됐던 그런 절차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과거처럼 뭐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탄압하거나 정적에 대한 그런 불법적인 행태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기본적인 절차들이 이루어졌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장들은 일단 마련이 됐다. 네. 뭐 국민청원이라든가 새로운 형태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했고 성과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정치 환경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들이 좀 개선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제1야당의 아주 극단적인 투쟁이 있었고요. 이것들 협치로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로 만들어낸 데는 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했고 일부의 성과 그리고 민주적인 관행이 정착되는 과정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국민의 눈에는 아직은 좀 더 그 부분이 더 많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많은 소통 또 협치 국민과의 만남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치 분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누기로 하고요. 자, 경제 분야 지난 2년도 한번 살펴보죠. 최백은 교수님, 경제 성적표 몇 점이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점수로 매기기는 좀 약간 좀 가는데요. 네. 저는 한 80점 안팎은 좀 주고 싶어요, 그래도요. 그래도 뭐 예.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후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만. 예. 일단은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상황을 좀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축이 이제 제조업, 그다음에 수출, 그리고 특히 이제 대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이런 경제 구조거든요. 근데 2014, 15년도가 수출이 역성장을 하고 제조업도 그러니까 성장이 후퇴하고 대기업들도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하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 결과 이제 가계 소득이 전체 가계의 한 60%가 가계 소득이 후퇴하는 이런 상황이 2016년 말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지금 뚝이 이게 무너진 거였었어요. 그럼 이제 물이 이제 넘치면서 마을이 잠기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목숨을 이제 이탈하게 될 텐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임시 주거시설도 마련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 속에서는 어느 정도라도 이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뚝을 재건을 해야 되죠. 뚝을 재건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를 좀 만들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현 정부에서 이제 혁신성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한 이제 혁신성장 부분이 성과를 못 만들어내다 보니까는 소득주 성장이과 관련돼 있는 공약들도 좀 이제 추진에 있어서 좀 이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을 예. 자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초반에는 예.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도 설치를 했고요. 지난 2년 일자리와 관련된 성적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부분도 이제 명과 암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3월달에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요, 3월 고용 지표를 2000년부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는데 고용률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대 아니 청년층 고용률도 2007년 이후에 이제 최대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적인 측면 속에서는 일단은 그러니까 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18시간 미만제니까 취업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불안전 취업자, 사실상 그러니까 실업자에 가까운 이제 취업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취업의 질은 굉장히 악화가 됐다. 그래서 이제 양은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질은 굉장히 여전히 그러니까 많은 숙제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지적했던 그러니까 이 산업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복원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 젊은 층들의 그러니까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홍현익 위원님. 네. 지난 2년 동안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북한 비핵화 그리고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뭐 다양한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몇 점 정도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85에서 90점 네. 주고 싶습니다. 뭐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근데 상당한 이유는 미국의 아주 독특한 지도자 트럼프라고 하는 예측 불가능한 자기 마음대로 막 국제 정치를 하는 이 지도자가 있고, 아베는 또 한미 관계를 이간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도 별로 지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중국과의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바람에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어려웠고, 한러 관계는 그래도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로 말로만 했는데 이제는 한러 협력을 기반으로 남북러 협력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한러 관계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한미 관계는 취임 직후부터 한미 관계도 뭐 돈독히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뭐 자기 국내 정치를 너무 계산하는 대북 정책을 하기 때문에 네. 그나마 대화를 하는 건 다행스럽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북미 대화로 이끌어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근데 그런 측면, 구조적인 측면을 좀 경시하고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그것도 하노이 정상회담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본래 그 낮은 수준으로는 합의를 하게 했던 거를 자기가 새로운 제안을 갑자기 빅딜을 내놔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안 받은 건데, 물론 김정은 위원장도 준비를 안 한 책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좀 더 높은 단계의 그 빅딜을 제안했을 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그러면서 역제안을 하면서 타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정상회담을 할 때 예정된 합의를 안 했던 건 트럼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미국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기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만을 추종해서 그냥 대북 강경 일련도로 간다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벌어졌던 그 북미 간의 전쟁 직전으로 가는 위기,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중하게 지혜롭게 지금 가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걸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는 좀 답답하고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가 진전이 없지만 사실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서로의 속내를 다 알게 됐기 네. 때문에 다시 대화만 재개되면 빠른 속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점은 경시하고 지금 북미 간의 기싸움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성과가 없다, 너무 저자세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간의 대립과 긴장과 전쟁 직전의 한반도를 평화로 이끌었고, 그 다음에 상상도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사실상 중재해서 이끌어냈고 네. 그다음에 남북 간의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평화 체제에 준하는 이런 그 평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뤄낸 성과가 워낙 크다. 따라서 지금 좀 소강 상태지만 앞으로 많은 길을 갈 수 있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딜로 끝난 뒤에 비핵화 협상,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가운데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가 동해상으로 날아갔고요. 네, 이게 또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됐었는데 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2년 전에는 장거리 미사일 포함해서 뭐 한 10번 이상 미사일 쐈고요. 그다음에 핵실험, 수소폭탄권 네. 핵실험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1000km 미만의 미사일은 설사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안보리가 소집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지금 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거 뭐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는데 북한도 정상적인 통상훈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석하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인데 이것으로 이러한 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도 자기 나름의 통상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안보리 소집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네. 한다면 재작년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설사 북한이 이번에 좀 아쉽고 안타까운 지금 행동을 했지만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통 크게 봐주고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구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더 옳지 않나 봅니다. 네, 김홍국 교수님.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에 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미사일로 부르지 못하는 정부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비판의 격과 이 절제는 지켜야 된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동북아의 지형도와 한반도의 상황들은 사실은 평화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고 또 미국을 설득하면서 만들어가는 중재자 역할, 그리고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북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일단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와 함께 한미 공조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샐 틈 없이 이루어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높은 평가도 필요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비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극단적으로 나간 비판이라고 봅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야당 역시 최소한 정부와 또 이런 국제 공조에 있어서는 신뢰할 부분과 또 비판할 점을 잘 가지고 가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 모든 사안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특히 외교안보 이슈는 초당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이런 반대를 위한 반대, 거의 발목 잡기식 반대가 이루어질 경우는 앞으로 국정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반대만 하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 정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이 협력해서 우리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이번 기초적인 과정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일의 경우 이런 반대 국면, 장외 투쟁 이런 상황들이 악화될 경우에는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부의 역량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협력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이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홍현희 위원님. 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쌀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네. 이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북한이 응하지 않고 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그렇다면 돌파구로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하는 거는 우린 개의치 않겠다. 미국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은 말리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 미국이 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칫하다가는 대북 최고 압박 정책이 이 북한의 민생을 크게 해치고 있다. 사실 북한이 정권을 압박해야지 북한의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도적 식량 지원은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부터 상의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가 재작년에도 사실 그 유니세프와 세계 식량 계획에 800만 달러 지원하려고 했는데 미국하고 조율하다가 사실 아직까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고 식량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의 그야말로 먹거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 하게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체면을 살리면서 남북 정상회담으로 나올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우리의 성의 표시이고 그리고 미국도 지지하는 바이고 그건 북미 간에도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이 돌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최백운 교수님. 남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경제계에서는 예.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았습니까? 예.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다시 운영된다고 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속도가 상당히 늦은 상태고 지금 본격적인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한반도에 있어서 이 문제는 정치하고 경제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네. 보니까요. 지금 어쨌든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소위 남북 경제 협력도 사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국면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대북 그러니까 저는 인도적인 지원은 저는 조건 없이 과감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말고요. 그걸 통해서 북미 관계라든가 남북 관계를 보다 그러니까는 이 정상적인 관계를 다시 복원시키는데 저는 그 작업이 추진돼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경제 협력 관계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 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비판 뭐 지난 2년 동안 사실 뭐 계속 이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논란은 뭐 여전히 있고요. 그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정부나 청와대가 뭐 일부 궤도 수정을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큰 변화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좀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는 게요. 여전히 가계의 40%는 소득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60세 이상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인구 중에 이제 빈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을 강화하는 것을 저는 소득주 성장의 취지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령층 인구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시장에서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는 정부가 그러니까 개입할 수밖에 없고 복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야당과 여당이 좀 이제 역할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에서도 내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내수의 강화를 기업이 주도할 것이냐, 기업 투자가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계 소득이 주도할 것이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건데 이건 서로가 그러니까는 분리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그럼 야당이 제시하는 그러니까 기업 투자를 그러니까 장려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안전에 그러니까는 관련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야당의 아이디어를 적극 저는 수용하라고 좀 이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야당도 좀 제안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는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그러니까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주 52시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추진이 돼야 될 텐데 지금 계속 답보 상태에 있고요.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앞에서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가 제조업 생태계가 지금 이제 붕괴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지난 한 30년 동안에 3만 달러 만들면서요. 우리 경제의 적폐 중에 하나가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의존하는 이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굉장히 네.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빠르게 인상을 할 경우라든가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에 이 저부가 가치 사업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저부가 가치 사업장들이 고부가 가치 사업장으로 재편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산업 혁신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의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이 공약이 그러니까 제대로 추진이 지금 이제 좌초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신 성장하고 소득주 성장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러니까 잘 균형 있게 결합을 시켜야지만이 그나마 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홍국 교수님.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인사 검증 문제, 뭐 이에 따른 낙마, 뭐 책임 문제, 뭐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결국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채 임명이 되는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본다면 역시 문재인 정부 인사 정책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친문 진영 또 진보 진영의 여러 인사들을 발굴하고 또 좋은 인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대신에 저는 국민 통합의 약속처럼 보수 진영의 인사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 진영의 인사들 또는 중도적인 성향의 인사들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해서 국정 운영의 그런 컨트롤 타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랬어야 됐는데 사실은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 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많이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검증에서 소홀한 부분이 생겼고요. 더불어서 과거의 야당과는 지금의 야당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최소한도 뭐 10명이다 그러면 두세 명 정도는 문제를 삼고 나머지는 사실은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켜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모두 다 낙마시키겠다. 지난번에 네. 보셨지만 7명 전원을 낙마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을 폈거든요. 야당의 이런 반대 기류는 더욱더 높아지고 여당에서 이런 인사 검증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완벽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 통합적인 중도 성향 또는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국정 운영의 큰 틀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인사 검증도 국민들께 충분히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므로써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국민의 소통과의 과정 그런 부분들이 국민과 제대로 소통해야 되는데 언론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저녁에 KBS랑 대담이 있는데요. 네. 적극적으로 많은 언론도 만나고 뭐 미국에 그렇게 언론과 적대적인 트럼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공중파뿐만 아니라 JTBC 이런 여러 방송들과도 만나고요. 또 보도 채널이라든가 신문 적극적으로 만나서 인터뷰하고 국민들께 성과도 알려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국민들께서 이해가 높아질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 문제, 소통의 문제,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 앞으로 남은 3년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만일의 경우 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야당의 그런 목소리 때문에 되지 않는다면 협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공약수들을 만들어서 국정의 성공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내년 총선 이후에 사실상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 내년 총선 이후에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 장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홍현익 위원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을 거쳐서 어제 저녁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한미 워킹그룹 회의도 열리게 될 텐데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다시 끌어오는데 여러 가지 전략들이 논의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일단은 뭐 좋은 얘기 하러 오는 거니까요. 식량 지원 얘기를 하니까 일단 그 화해 분위기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이제 한미 간에 조율하고자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는 뭐 개성공단의 기업인들이 방문하려고 여러 차례 지금 시청했는데 그 문제도 뭐 미국이 좀 쾌히 과연 응할 건지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강론보다는 큰 그림을 좀 논의할 것 같습니다. 비록 실무대표지만 이 향후에 그 북핵 전략을 한미 간에 어떤 방향으로 큰 그림으로 가져갈 것이냐, 계속 강경 기조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 지금 자칫하면 북한이 판을 깨고 나가면 돌이킬 수 없을지도 있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방안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방안입니다. 물론 방안 직후에 뭐 큰 발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면에 있어서는 향후에 그 어떤 갈림길에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한번 끌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지금 과제이기 때문에 특히 6월 말에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오는 계기에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도 함께 논의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최백운 교수님. 경제 살리기 뭐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입니다. 수출과 투자, 소비가 모두 부진에 빠진 상태.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제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수출의 이런 그 악화 상황은요. 이거는 사실 예견된 것이고 금융위기 이후에 수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됐어요. 네. 전 세계가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수를 보다 더 강화시키는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내수는 결국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 양축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계 소비를 강화하자는 것이 소득적 성장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취지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투자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장려하자는 것이 이제 혁신 성장 전략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우리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여야가 좀 서로 이제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 둔화 상황이 지금 2015년도 이제 수출이 급격하게 둔화됐던 상황과 지금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그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좋아요. 좋기 때문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야당이 지금 추경을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럴 때 야당이 그 정부가 편성한 그러니까 추경의 규모가 오히려 너무 적다 해가지고 야당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공세적으로 역을 오히려 허를 찌르는 이런 심정으로 더 적극적인 재정 편성을 오히려 정부한테 요구를 함으로써 그 결실은 결국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혜택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당과 여당이 다 정치적인 명분은 다 확보할 수 있으면서 그래서 좀 정치가 좀 경제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의 중후반기가 내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30초씩 시간을 좀 드려볼게요. 미처 못 하신 말씀, 또 문재인 정부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30초씩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국 교수님. 네, 앞으로 야당의 반대는 더욱 거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굉장히 극우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또 반민특위를 폄훼하거나 세월호 유족에 대한 뭐 폄훼 발언들 나오듯이 굉장히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야당의 손을 내밀면서 협치의 길을 만들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직접 치중해야 된다. 몇 가지의 핵심적인 국정 어젠다에 있어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앞으로 입법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특히 관료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야 되고요.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내년 총선 국면까지 성과를 만들어낼 때 그 이후에 정치 지형도가 변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협치하고 노력하는 국민을 만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네, 홍현익 위원님 30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미국은 빅딜 아니면 안 한다 그러고 북한은 단계적 접근 아니면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야말로 아주 설득력을 가지고 양측을 다 설득해야 되는데 북한만 설득한 게 아니라 미국도 빅딜이 된다면 모르지만 이건 안 되니까 좀 더 창의적으로 중간 쪽으로 좀 와줘야 된다라는 걸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더 정교한 평화 구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쭉 펼쳐놓으면서 설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지금 정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언론이나 야당도 대북 정책 안보 문제만큼은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는 언론과 야당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대신에 야당이나 언론도 정부를 비판할 땐 건설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최백은 교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 문재인 정부가 지향했던 것이 사실은 이제 그 저소득층의 소득 강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복지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재정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이런 좀 자세를 좀 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업 투자 역할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지 않는 측면이니까는 기업 투자를 장려하는 측면 속에서는 보다 더 그러니까는 이 문호를 개방을 해가지고 기업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야당한테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동계에 대해서 단순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이런 조언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권한도 주면서 책임도 줄 수 있게 그래서 국정에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적극적인 참여를 시켜가지고 같이 좀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노동계하고 그러니까는 같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결국 노동계들한테 보다 더 권한을 주고 그 대신 책임도 그러니까는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열린 좀 이제 국정 운영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